워낙 중요하고 또 국민이 관심이 많이 가지는 사안이니까 마지막 한번 제가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두 법률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죠. 현재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십니다. 우리나라에 11명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김정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어떤 주장을 폈는지 장관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입정하기 직전 한 1분 전쯤에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이 입장을 했거든요. 했는데 일단은 뭐 구치소에서 머리를 했는지 드라이를 아주 잘한 머리 모습이었고 화장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 얼굴이 좀 붉어 있었습니다. 그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처음에 이제 문영배 재판 이제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뭐 할 얘기가 있느냐 했더니 그 아주 짧게 뭐 헌법재판소 수고한다 뭐 이런 식의 짧은 답변을 했는데 말미에 이제 양방의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서로 증거 신청을 했고 증거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은 음모가 아니다. 팩트 확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강한 신념, 뭐랄까 확신 같은 걸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의호증이라고 피청구인이 낸 첫 번째 증거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국정원 그때 이제 점검했던 그 내용이 보안 점검했던 내용이 을 1호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내란의 비상계엄의 이유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간단하게 촌평을 드리면 그렇고 쪽지와 관련해서 저 서부지방법원의 소위 폭동 직후에 지금 윤 피의자가 나왔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놀랄만한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인은 약간의 저는 선동 내지는 봉기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가 질문했던 거 그 쪽지는 누가 작성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자기가 작성했는지 김용현 장관이 작성했는지 가물가물하다. 이게 결정적인 패착이거든요. 결정적으로. 그거는 우리 법조인들 사이에서 국회 해산권이 없다는 건 다 이건 상식에 해당하는 건데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 비상 입법기구라는 거는 꿈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그런 쪽지를 만들어서 최상목 대행에게 줬다는 얘기는 실현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강력한 내란의 증거거든요. 최상목 대행도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불과 47일 만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증거인멸의 아주 정확한 증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자기는 작성한 적이 없다. 그건 나중에 보도 보고 나서 알았다. 그걸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장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전가를 했는데 실제로 쪽지 문제가 어제 굉장한 화제가 된 이후에 어제 오후쯤에 김용현 측에서 김용현이 그건 내가 작성했다라고 화답을 했거든요. 이거는 서로 핑퐁이 아니라 증거인멸에 서로 교란행위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오늘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이제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모든 선거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을 하게 되면 실망하고 선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도라는 것을 신뢰하고 항상 이제 선거에서 진 쪽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의문은 있었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승복을 하고 그런 우리 시스템을 신뢰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데
이게 부정선거라는 프레이밍을 너무 크게 확산시킴으로써 지금 어떤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 세력들이 그것들을 신뢰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가 그러니까 뒤에 말은 생략을 하고요.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자꾸 노출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나? 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가 생각난다는. 현재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박범계 장관님들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셨지만은 이 국회의원 총선이라는 게 법관이 각 지역구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현장에서 개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사실은 법조인들이 볼 때는 이게 오히려 굉장히 불리한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 위원장 자신이 대법관이고요. 그분이 오늘 저 탄핵법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분이 중앙선관위를 군인들이 침탈해서 서버를 바로 가서 서버실로 가서 서버를 사진을 찍고 오늘 CCTV 동영상에 너무 생생하게 선관위 직원이 막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 한 분이 젊은 분인데 자기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뭘 입력을 하려고 뭐 누군가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즉시로 압수를 하더라고 뺏어가더라고. 그런 장면이 생생하게 나왔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그리고 지역의 뭐 도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자치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투개표에 참관이나 하는 것은 한쪽 정당이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쌍방이 다 감시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쵸, 그 투표용지는 다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데이터랑 맞춰보면 이미 뭐 다 끝나는 게임인데 그거를 소위 이번 비상계엄의 계엄의 정당성의 1호 사유로 얘기한다는 것이 가당찮은 얘기죠. 이거 법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쪽에서. 그렇습니다. 뭐 여담으로 이제 우리나라 헌정사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실제로 부정선거가 자행된 적이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 혁명이 있었거든요.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려면은요, 이게 한두 명이 부정선거를 계획해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 조직 자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그때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헌법 앞쪽으로 땡겨서 대한민국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줄 테니 다시는 이런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여야 한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고요. 만약에 뭐 몇 명이 뭐 선거와 관련된 어떤 모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조직적인 부정선거라는 건 이제 있을 수 없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공무원 조직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 조직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이게 정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 대통령이 현재 그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 중인데 공수처의 조사는 계속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 조사는 거부하면서 헌재 변론에는 앞으로 이제 출석하겠다는 입장 같은데 이렇게 공수처 조사는 거부하면서 헌재 변론에는 꼬박꼬박 출석하는 그 정치적 의도 뭘 노리고 있는 걸까요? 수사와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특가법 위반 뇌물수수와 강요죄 그 사건의 최종 확정까지는 한 4년 정도 3년 이상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것이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간단한 범죄이긴 하지만 워낙 관련자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으니까 이 부분 재판이 아마 기소돼서 이것도 몇 년 갈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유죄 확정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는 건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순서를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재판장이나 주심 재판관이나 꿰뚫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딱 보면 바로바로 필요한 경우에 바로 증거 체부를 결정을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증인 신청을 피청구인 윤석열 쪽에서 24명인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오늘 2명만 채택을 했습니다. 박춘섭이라는 경제수석이 있습니다. 그 아마 예산 관련된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 두 사람만 채택을 했어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최성목 대는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뭐 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봐서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좀 어버버 했다가는 바로 거의 2월 지금 11일, 13일, 16일까지 지금 재판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때 마칠 수도 있다라는 암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놀랬죠. 그게 나온 거예요. 아까 윤 대통령 머리 얘기했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그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머리가 전에 대통령 시절의 머리하고 똑같던데. 더 잘 우리 서울구치소에 그 헤어를 만드시는 분이 더 잘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직접 예. 데려다가 했는지 예. 대통령실에. 사실은 지금 예. 현재 상태에서 변호인만 접견할 수 있는데 예. 저도 이제 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을 여러 번 가봤지만 예. 변호인 외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예. 변호인이 직접 머리를 만졌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아까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예. 혹시 특별한 어떤 이제 그런 예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부분은 보면서 살짝 머리가 참 네,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궁금합니다. 쪽에서 좀 네네. 현직 대통령이가 그 정도의 뭐 배려는 네, 그 정도 배려를 그 했어요. 이야기는 네네. 술을 지금 못 먹는 상태가 며칠 됐나요? 15일 날 10시 33분에 집행돼서 그때부터 지금 오늘이 21일이죠. 되니까 술을 지금 일주일 가까이 못 먹잖아요. 예. 붓기가 없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전 사진만 봐갖고 사진으로는 잘 붓기가 없어요. 과거에 왜 저 아침에 나올 때 이게 뭐 부어 있는 듯한 구석구석했죠. 구석구석한 그건 없어졌어요. 조금 더 건강해졌을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못 보시니까 아무래도 밤에 좀 일찍 주무실 수도 있겠네요. 그 헌법재판소 얘기 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는데요. 마은혁 후보자를. 이렇게 선별적으로 임명한 거 헌법 소원도 제기하셨는데 이게 과연 그 적절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12월 3일 날 정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구나. 계엄이란 게 성립할 수 있구나. 저는 그 국회에 들어갔던 그 부대원들 어기적 뭔가 소극적 항명을 하는 것 같은 그 부대원 중에 한 명만 흥분했으면 정말 어떤 사고가 났을까요? 정말 무서웠고 저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헌법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비상계엄 전체 그리고 내란죄 이거는 이제 어떤 커다란 흐름 속에서 반드시 단죄를 받을 거라고 믿었지만 포고령이라는 형식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문건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만 제한하는 것이고 법률에 정해진 형식으로 위임하는 겁니다. 포고령은 계엄법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포고령이 위헌이다. 이거는 형식도 내용도 위헌이다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 몇 명을 모아서 같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그 헌법재판관을. 그러니까 제가 그 재판의 청구인이기 때문에 제 재판 자체가 재판 청구권의 범위가 재판 청구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제 재판 청구권을 가진 자기 관련성과 직접성을 가지게 돼서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헌법을 강의하다 보니까 관련 판례라든지 이게 행정부작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잘 아니까 그 이제 12월 26일 날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고 탄핵으로 넘어갈 때 이거를 내가 다시 헌법재판소에다가 물어봐야겠다. 왜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세 분, 심지어 대법관 후보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공보관 모두가 나와서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들어와야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빨리 그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끔 해야겠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저의 헌법소원 논리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가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도록 333 정치적 중립이자 독립기구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333으로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권력 분립과 관련된 원칙을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임명권을 과연 어떻게 인정을 하냐라고 할 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쪽과 그 최상목 부총리 쪽에서 답변서를 내기를 대통령의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심사할 수 있다. 왜냐?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뭐 이런 논거를 썼던데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적 요체가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요. 심지어 유신 헌법 시절에는 대통령이 제일 앞에 나와 있던 것을 뒤로 뽑으면서
예, 우리 87년 헌법, 현재의 헌법은 통치구조에서 국회를 제일 앞에 갖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권의 핵심인 법률을 만드는 기구이자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이 민주적 정당성의 요체인 국회가 만든 어떤 국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권능, 이것보다 우월한 임명권을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논리 중에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분 다 같은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는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다. 단지 보류하고 있을 뿐이다. 예. 그러면서 여야 합의만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임명을 할 거기 때문에 현재 보류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여야 합의한 거 아닙니까? 합의해서 올렸죠, 세 명. 예. 네. 근데 마흔영 재판은 합의된 거예요. 예. 이런 거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돈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야, 나는 돈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잠깐 보류하고 있는 거야. 예. 이게 완전 사실 말장난인 거거든요. 말장난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돈을 줄 때가 된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건데, 예. 사실 임명과 관련돼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임명하지 않는 건 거부로 봐야죠. 거부로 봐야 된다. 당연히 거부로 봐야 되는 거고, 예. 지금 현재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최상목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1명은 여당 몫이고 1명은 야당 몫이니까 내가 임명하겠지만 1명은 합의를 해와야 된다. 이 얘기는 국회의 내부 의사 결정마저 내가 관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국회 선출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선출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면 모를까. 그런 건 이제 형식적 심사권이라고 하거든요. 형식적 심사권은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거지만 실질적 심사권을 주장하시면서 국회 내부 선출 과정을 문제 삼는 거는, 이거는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쭙고 싶은, 우리 김정환 변호사 제일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오늘이 21일인데 내일 22일 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사건의 변론 기일이 내일 있어요.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이 제일 먼저 헌법소원을 낸 분이고, 그 이론 구성을 김 변호사님 낼 때쯤에 저도 누군가로부터 좀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딱 내시길래 와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헌재에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헌법소원을 제가 빨리 냈던 이유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상 서면 심리입니다. 빨리 내려고,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특검법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2주가 지났지만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하는 걸 돕고 싶었고, 권한쟁의 심판은 필요적 변론 사건입니다. 정당 해산, 탄핵, 권한쟁의는 필요적 변론 사건의 변론을 열어야 돼요. 근데 이례적으로 변론을 빨리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권한쟁의와 관련돼서 상대방 즉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쪽에서 오히려 변론이 열리면 변론을 불출석할 수도 있고요. 1회 불출석은 불이익이 없거든요. 불출석하거나 무성의한 대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저의 헌법소원을 좀 빨리 판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쪽 변호사들도 그거 알고 있겠죠. 그래서 권한쟁의와 관련돼서 아마 성실한 변론을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면서 이 실질적 임명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과 이런 걸 얘기를 하실 텐데, 헌법학계의 절대 다수설은 실질적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고요. 그럼 다만 이제 국회가 선출한 것을 이제 임명권으로 침해할 수 있느냐, 이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권한쟁의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문제고요. 헌법소원은 재판 청구권 기본권 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가 사실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같은 결과잖아요.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같이 판단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논거가 풍부해지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변론, 그러니까 1월 22일 변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변론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저의 헌법소원을 동시에 판단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시기는 2월 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그동안 방송이나 이런 데서 주장한 것이 허무맹랑하지 않다라는 검증이 된 건데, 그 중요한 사실을 제가 알았네요. 그 헌법소원 사건이 서면 심리한다는 걸 그건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고,
2월 초에 지금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이 가치가 있고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등 또 민변 등이 한 헌법 소원이 또 있는데 그것을 같이 판단하면 논거가 풍부해진다는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지금 헌재가 2월 달에 원래 2월 4일까지 변론기를 잡아놨다가 탄핵 심판 6일, 11일, 13일까지 잡았어요. 6일, 11일, 13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13일 정도면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월 말 3월 초에 탄핵 심판의 선고가 저는 예측이 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고 그 전에 완전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김 변호사의 말씀처럼 헌재 스스로가 공보관을 통해서든 뭐 대응을 통해서든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 저 청문회를 통해서든 지금 재판관이 되신 두 분 다 이구동성으로 완전체 구성의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11일, 6일, 11일, 13일이라면 적어도 2월 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6일 날 들어가기 직전이나 6일 날 당에 적어도 우리 김종환 변호사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단을 완전체 구성에 대한 판단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그 언론인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그런 주문이 의사표시를 뭐 명한다. 뭐 저 최상목 대행이 아무튼 형식적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가처분으로 임명하라라고 주문을 낼 수도 있고 임명하는 최상목 대행의 의사표시를 헌재가 대신 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마저도 최상목 대행이 부정하는 경우,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데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의 기속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헌법소원 사건, 지금 이제 이런 유형의 헌법소원 사건은 이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주문이 나오면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으로 인해서 그 위헌임을 확인한 그 내용과 관련된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제가 75조 사항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임명권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면 새로운 처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명권 행사밖에 없어요. 임명하는 거. 임명권 행사밖에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성균관대학교 이황희 교수님도 제 의견 요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있고 조금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막 그 뭔가 분쟁의 소지가 있는 판결일수록 새로운 주문을 내는 것보다는 그대로 과거 해오던 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만으로도 그 내용 자체는 임명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헌법 관련된 모두가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최상목 대행은 그 결정이 난 다음에 곧바로 임명을 해야 그게 헌법재판에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 실정법 위반이 그냥 실정법 위반인 겁니다.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자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임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임명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대단한 토론이었습니다. 두 분의 그 얘기를 종합하면은 2월 초에는 마은혁 후보자가 그 임명이 돼서 헌재가 9명 재판관 완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차례의 그 헌재 변론이 더 있게 되는 거죠. 2월 14일까지. 그렇습니다. 2월 16일까지. 16일까지. 거기는 이제 윤 대통령이 계속 참석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길이라도 더 지연을 시키려고 늦추려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증인을 채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만약 그런 것도 여의치 않으면 아마 그 서부지법에서 나가서 45분간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유일한 장점은 어마어마한 답변. 어마어마한 답변. 정말 상상불허의 답변. 말이 되든 안 되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뭐 보통 2시간 얘기하는 거는 일도 아닌 뭐 그런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저 탄핵의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윤석열을 위한 대리인인지 그렇지 않고 일종의 그 뭐 엑스맨 이런 얘기 하듯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그 재판관들을 불편함을 줘서 변론을 제한한다. 이제 못해요. 하지 마세요. 마이크 끄세요까지 되는
저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예. 저 포고령 베꼈다는 뉴스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그런데 그렇게 진짜 변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아까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워낙 중요하고 또 국민이 관심이 많이 가진 사안이니까 마지막 한번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헌재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2월 4일을 그 두 번째 변론 준비기일 때 예. 잡은 거예요. 이걸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관전평이 2월 4일 이후의 기일을 한 알 잡냐 몇 개를 더 잡냐 그게 핵심이다. 예. 그리고 증인 신문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2월 6일, 2월 4일 이후로 예. 2월 6일, 2월 11일, 2월 16일 예. 이렇게 세 기일을 더 잡았어요. 예. 그리고 뭐 24명, 24명 정도의 예. 피청구인 윤석열 쪽에서의 증인 신청이 있었지만 예. 그중에 박춘섭 현 경제수석 예산과 관련된 주장을 아마 입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소위 계엄 추천 그렇죠. 경찰을 권한이 있거든요. 갖고 있었으니까. 그중에 이상민 장관 두 사람만 채택을 했고 지금 아까 2월 6일, 11일, 16일의 기일까지 지금 정해놨는데 그중에 박춘섭 경제수석을 2월 6일 날 2월 6일, 2월 6일 날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2월 11일 날 2월 11일 날. 그런 걸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4일에서 3기일이 더 늘어났듯이 16일에서 또 기일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증인 채택의 마지노선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 더 있어봤자 뭐 한두 명 더 거고 그것을 2월 11일까지 소화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봤 2월 16일에 저는 변론을 종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루라 뭐 한 번 더 지금 일주일에 2번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2월 20일 안쪽에서 변론 종결이 예측이 되고 통상 박근혜 탄핵 때 한 열흘 정도의 소위 이제 평의와 판결문 쓰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2말 3초가 기대가 무리가 아니죠. 2월 말 3월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이 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기대가 이렇게 무리가 예측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 탄핵 결정이 나야 지금의 어떤 이런 혼란 상황, 극단적인 주장들, 난무하는 주장들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정말로 그것은 잘못한 행위니까 넘기고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제일 키포인트네요. 오늘 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현재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위원이시죠. 박범계 의원과 김정환 변호사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변론과 법원 폭동 사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